광둥성 둥관시에 자리 잡은 아편전쟁박물관. 이곳은 19세기 서구 열강의 침략에 굴복해야 했던 치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它的直接导火线当然是鸦片，就是林则徐在1839年在府门销烟，打击了这个殷商的这个利益，英国借口这个保护殷商，发动了这次战争啊，因为英国方面是以保护他们的鸦片贸易为借口，所以这次战争我们就把它称为鸦片战争。这次战争的这个结果呢是以签订中国历史上第一个不平等条约《南京条约》而告结束的。中方的失败，应该说对中国知識界，就是对士大夫群体造成了很強烈的思想震撼。それによって日本の知識層はかなりの衝撃を受けています。それから知識人の多くは清国の二の舞にはなりたくないということで、大変な危機感を持った。 동아시아 각국에서 혁신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의 양무파 관료들과 일본의 유신 지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아편 전쟁의 충격이라는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국가개혁과 근대화에 성공한 데 비해 청나라의 양무운동은 지역적인 개혁 시도에 머물다 결국 좌절하고 말았죠. 교과서에서는 양무운동은 서양식 무기에만 신경 쓰다 근본적인 개혁을 포기했고, 메이지 유신은 근본적인 개혁에 나섰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건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설명하는 게으른 설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항 초기를 기준으로 보면 청나라의 양무파와 일본의 유신파 사이에 근본적인 세계관의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본 시모노세키, 박한 해협을 지키고 있는 마에다 포대. 지금은 공터만이 남아있을 뿐 포대의 흔적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150년 전인 1863년 5월 10일 이곳에선 해협을 지나가고 있던 미국의 비무장 상선에 대해 무차별 포격이 퍼부어졌습니다. 이곳을 관할하고 있던 조슈번이 개항 이후 밀려들고 있는 서양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이른바 양이를 단행한 겁니다. 포격에 놀라 도망가는 상선을 보고 조슈번의 부사들은 환호성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신 무기로 무장한 영국과 프랑스 연합 함대가 나서자 포대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파괴당합니다. 일본 정부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만 했죠. 지금도 시모노세키 박물관에는 그 당시 사용하던 나무 대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こちらの大砲は木でできた大砲でして、元治元年1864年の下関戦争の時に使われたものです。長州藩はこの時に青銅製の大砲も用意したんですけれども、なかなか数を揃えることができなくて、こういった木の大砲も急ごしらえで用意をして一緒に使っていたというものになっています。 서양과의 일전을 주장하던 조낭 양이파의 무모함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서양 상선을 나무 대포로 공격하던 이 무모한 양이파들이 바로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메이지 유신의 주역인 조슈번과 사츠마 번의 하급 무사들은 개항 초기 완고한 양이파들이었습니다. 서양인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죠. 솔직히 미래에 대한 일관된 전망을 가진 선각자들이라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청나라가 두 차례의 아편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야 서양 무기의 우수성에 눈을 뜬 것처럼 이들도 싸워보고 나서야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깨닫고 개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청나라나 일본의 경우처럼 19세기 아시아 각국이 서양의 근대 기술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이유는 결국 싸워서 졌기 때문입니다. 화약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친 서양의 무기는
거의 외계인들이 쳐들어온 것 같은 충격을 줬을 겁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힘의 차이 앞에 전통을 고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因为这个2次鸦片战争的失败，使中国切实感受到西方在军事方面是优于中国啊。因为2次战败都是中国人认识到中国在军事方面，特别是使用的武器方面，中国不如西方要先进啊。所以他学习西方是从军事开始的，是从军事开始。 일본이 개항과 양의 운동으로 소란스럽던 1860년대 청나라도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최악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기였죠. 서양과의 교역으로 번영을 누리던 상해도 태평천국군의 위협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상해의 구원 요청에 청군을 이끌던 증국본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제자 이홍장을 급파합니다. 상해에 도착한 이홍장은 상해 서양인들이 자구책 차원에서 조직한 상승군이라는 군사 조직을 발견합니다. 常胜军它的前身呢是洋枪队，它是由一个在中国的美国人叫华尔组建的。它主要是由，这是一支雇佣军，它雇佣了一些中国人和在中国的外国人，还有这个东南亚的，包括菲律宾这些地方的人。 招募的是一些雇佣军，但是他们使用的武器呢，主要是从当时的洋行里面购买的一些这个来自于美国、英国的一些这个枪支所以他们叫洋枪队。李鸿章呢，在同这个常胜军的这个合作中，他认识到了这个洋枪的这种厉害。 他也学会了怎么样跟这个洋人打交道，所以这对他后来推动洋务运动应该说提供了一定的经验。 증국본과 이홍장은 상승군의 탁월한 전투력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인도 서구식 훈련을 받고 서구식 무기로 무장하면 서양 군대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는 생각에 크게 고무됐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기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거죠. 증국본과 이홍장은 서구식 군사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양무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홍장이 1865년 남경에 건설한 금능기기국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지금은 벤처기업을 위한 지용 공간으로 탈바꿈했지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엽까지 중국의 대표적인 병기 공장이었죠. 这2个企业呢是中国近代2个最大的兵工企业，它主要是以引进和学习西方的这个军事武器为目的来设立的。 在此之前呢，这个湘军呢在安庆设立了一个安庆兵工厂、军械厂，这个军械厂呢后来就搬到了在湘军打下这个南京以后就搬到了这个南京，然后呢把它改变，在1865年改变成为改组成为这个金陵制造局。 금능기기국 외에도 강남제조총국, 복건선정국, 천진기기국 같은 무기 공장들이 각지에 들어섰습니다. 증국본 휘하의 상군, 이홍장 휘하의 회군, 좌종당 휘하의 초군 같은 새로운 군대들도 속속 근대식 무기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본 역시 군수 산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 7함대의 주력 기지로 사용되고 있는 요코스카항은 미군이 사용하기 전, 그러니까 1945년 일본이 항복하기 전까지는 일본 제국 해군의 핵심 기지이자 해군 조선소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이 해군 조선소가 처음 세워진 것도
1865년입니다. 청나라의 금릉기기국이나 강남 제조총국과 비슷한 시기였죠. 청나라의 양무파들처럼 일본도 서구식 무기로 무장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무기를 구입하고 무기 공장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청일 두 나라의 근대화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유로 시작됐습니다. 모든 혁신적 변화에는 가속 페달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곳보다 훨씬 멀리까지 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양문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대포에서 시작했지만 그 대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근대적 군인과 물류 체계가 필요하며 결국 근대적 국민 국가가 필요합니다. 근본적 개혁이라는 가속 페달이 필요한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속 페달을 밟기 위해서는 운전대를 직접 잡고 있어야 합니다. 권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바로 이때가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양무파와 유신파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양무파들은 시종일관 충신이었고 유신파들은 반역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1860년 무렵에 청나라는 태평천국의 난으로 멸망 직전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주력군인 8기군은 부패와 무능으로 태평천국군에게 연전연패했고 중국 남부 대부분이 태평천국의 손에 넘어가 있었죠. 이때 무능한 정부군을 대신해서 청나라를 구한 것이 바로 향용이라 불리는 한족 출신 의용병들이었습니다. 훗날 양무운동의 주역이 되는 증국본이나 이홍장이 직접 조직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1864년 7월 19일 증국본에 의해 남경이 수복됨으로써 태평천국의 난이 드디어 종식됩니다. 이미 무능을 드러낸 청나라의 정규군인 8기군을 대신해 난을 평정한 정예 병력 대부분이 증국본의 지휘하에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무능한 만주적 왕조를 몰아내고 새 나라를 세우자는 유혹이 없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을 겁니다. 因为湘军的这个在起兵这个镇压太平天国的时候呢，他的实力已经很强了，所以当时就有曾国藩的一些幕僚，这个参谋就向曾国藩建议这方面的一个很重要的人呢，就是王凯运这个人呢，他号称自己懂帝王之术可以成为帝王师，他呢就向这个曾国藩呢曾经谏言你是不是可以别立一支既不要去打太平天国，也不要去帮清廷我们另立朝廷但是曾国藩没有接受把话很快就打回去了。后来在这个他打下天津以后，就是南京以后，据说他的弟弟曾国荃也有带着一批将领，似乎想让曾国藩黄袍加身学那个宋朝的这个赵匡胤让他黄袍加身但是曾国藩也没有答应。 만약 이때 증국본 등이 봉기했다면 청나라는 붕괴했을 겁니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혁명이 그렇듯이 순식간에 급진화해서 신의 혁명이 50년 앞당겨지는 결과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양무운동이 전국적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됐을 겁니다. 하지만 증국본은 끝까지 청나라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남았습니다. 결국 개혁의 미래는 그 개혁으로 권력을 상실하게 될 청나라 황실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이건 화약혁명의 미래를
화약혁명의 적대적인 맘루크들에게 맡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당연히 개혁은 일보 전진과 이보 후퇴를 거듭하며 제자리를 맴돌아야 했습니다. 曾国藩当时具备一定的实力，但是曾国藩本人呢是一个受理学思想很深、影响很深的人，他讲究的是忠君爱国，所以他对朝廷的这个忠心可以说是这个是没有动摇的。当然，他还有一点，就是因为当时中国已经经过长期的这个战争，他已经看到这种战争对国家的影响，生民涂炭。 所以他不希望这个战争再继续延续下去，希望国家能够稳定下来，这是我想他不会产生对清廷二心的一个很重要的原因。 I want to be liked by everybody. I want to be authentic and tell everybody what's on my mind. And so and they think of themselves as they need to be modest and they need to be self-effacing and they need to not project as much power as they have. And so in many, many ways, individuals get in their own way, and one of the reasons why they get in their own way is because they're very ambivalent. They want power, but they're kind of reluctant to do what it takes to have it. 증국본이 권력을 거부하는 순간, 일본에서는 권력을 향한 투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1866년 교토의 한 저택에서는 막부의 눈을 피해 비밀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슈번과 사츠마번을 대표해 기도 다카요시, 사이고 다카모리 등 유신파의 거두들이 참여한 이 회의는 막부에 대항하는 동맹을 만들기 위한 회담이었습니다. 회담 결과 이른바 사초 동맹이 만들어집니다. 사초同盟自体は、要するに長州藩が禁門の変というのを起こして、自らの主導権を朝廷内で握るために、京都の、朝廷に侵入しちゃうわけですね。でそれで、朝敵となるわけです。で、その汚名を晴らしたいということで、薩摩と、約束事をしてですね、同時にそれが、軍事同盟にもつながっ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けれども。それは1866年の2月の段階ですけれども、その薩長盟約が成立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後薩長の間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本格化していきます。そして翌年の段階、1867年の段階でいよいよ討幕という方向に向かった時に、一緒に連携して進めるという関係になった。そういうことからすれば薩長盟約は大きなきっかけになったということは言えると思います。 흥미로운 점은 이들 유신파들이 개항 초기부터 막부에 상당히 적대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막부에 대한 충성심이 결여된 타고난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이 소속된 사스마번이나 조슈번이 이른바 도자마번이라는 사실과 관련돼 있습니다. 네, 도자마大名というのは関ヶ原の戦いの後に徳川家に従ったそういう大名ですから、幕府からすればもともと敵だったわけで非常に警戒する対象だったわけですよね。外様大名というのはもともと中央の政治には関与できていませんし、そしてその下による下級武士たちっていうのはかなり教養を身につけながらもちろん政治参加はできませんでした。そういう意味で言うと外様大名というのは幕府に対する対抗心というものが潜在的にずっとあったということは推察されます。
이처럼 존재 기반 자체가 막부와 무관했기 때문에 이들은 충신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던 양무파들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직접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심지어 내전이 일어나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국본이 서양 세력 앞에서 내전을 벌이는 것을 걱정했다지만 일본이라고 달랐을까요? 1867년에 내전을 벌이는 것은 일본으로서도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신파들은 개의치 않았고 결국 막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쟁취합니다. 운전대를 직접 잡은 것이죠.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은 양무파보다 훨씬 멀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이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난 1895년 양무운동과 메이지 유신은 청일전쟁과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그 명암을 달리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2000년 중화제국이 변경의 섬나라에게 굴복합니다. 더불어 양무파인 이용장이 유신파인 이토 히로부미에게 패배를 인정해야 했죠. 운전대를 직접 잡은 자와 운전대 잡기를 거부한 자의 경쟁에서 운전대를 직접 잡은 자가 승리한 겁니다.